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결혼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딸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남들보다 조금 힘들게 아이를 가졌었거든요. 결혼하고 4년이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한쪽 난소가 기능이 약해 보통 건강한 여자들보다 임신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임신이 아예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확률이 낮은 것뿐이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아이가 생길 거라고 저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많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임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배란 유도 주사를 반년 맞다 효과가 없어서 바로 시험관 시술을 했어요. 시험관 시술도 8개월 넘게 했었는데도 그 긴 시간 동안 테스트기에 두 줄 한 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이 남편은 안쓰러웠는지 아이가 없어도 자신은 괜찮다고 오히려 제 몸이 점점 더 상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자기랑 평생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아이 낳겠다고 한 결혼이 아니야. 당신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아야 우리가 오래 함께 살 수 있는 건데 아이는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언제나 저를 더 생각해주는 사람입니다. 남편도 아이를 원하면서도 제가 부담 가질까봐 항상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시험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더 아이를 원했어요. 제가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는 둘, 셋은 낳고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께서 시골 분이신데다가 남편이 장남이라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어요. 시댁이 지방이라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때 내려가면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애 소식 없니? 아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가 안 생겨. 혹시 요즘 여자들 애 낳기 싫다고 딩크니 탱크니 뭐 그런 거 한다던데 너희도 그런 거야? 행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아이 갖고 싶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이고, 남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잘만 애도 만들어 오더니만 너희들은 뭐가 부족해서 남들 하는 것도 못하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러게요.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어머니 품에 손주 안겨드릴게요. 저 또한 아이를 너무도 원하다 보니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든 아이를 가질 거라 확신했기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당히 말했죠. 그래, 결혼하기 전부터 너 때문에 내 속이 다 새까맣게 탔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내가 나중에 마음 편히 눈 감지 않겠냐? 어머니는 왜 또 다 지난 얘기를 꺼내세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틀린 소리 했냐? 자기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의 집 아들 무시하고 반대를 해?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우라통이 터져서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어쩔 땐 밥 먹다가도 서러워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던 거 저도 알죠. 그때 일만 생각하면 저도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저랑 진영 씨랑 이렇게 잘 사니까 됐죠 뭐. 아버지도 이제 진영 씨 예뻐하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처럼 착하고 성실한 놈이 어딨다고. 내가 남편 일찍 죽고 우리 진영이 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돈 좀 있다고 어디서 내 귀한 아들을 무시하고. 아휴.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어도 아직도 저만 보면 속상하다고 가슴을 치세요. 시어머니께서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만하시라고 말리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럴 테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평생 죄인이에요. 결혼하기 전 양가 부모님 사이에 일이 좀 있었거든요. 저와 남편이 만남이 좀 특이합니다. 제가 고3, 남편은 대학 2학년으로 과외 학생과 과외 선생님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잘했었는데 수학 성적이 안 올라서 아버지께서 급하게 주변에 수소문해 남편을 소개받아 수학 과외를 받았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좋아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수줍음이 많았던 저는 남편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말도 잘 못했었어요. 그러다 남편 덕에 수학 점수가 잘 나와 아버지께서 원하던 대학에 제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아버지에게 보너스도 넉넉하게 받았고 아버지 주변 다른 지인들 자녀들도 소개해줘서 남편은 대학 4년 내내 과외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다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된 저와 남편은 5년 넘게 학생과 제자 사이로 가깝게 지내다 제 고백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요. 사실 아버지께서는 제가 판검사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대를 간 거였는데 막상 다니다 보니 제 적성이 맞지 않아 중간에 휴학하고 전혀 다른 학과로 편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저에게 위로도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물론 편입하고 난 뒤엔 아버지의 폭풍 잔소리와 구박을 견뎌야 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무섭다고 그때 꾹 참고 법대를 계속 다녔다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냈을 게 뻔하니까요. 남편도 취직하고 저도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와 남편은 자연스레 결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지 못하고 먼저 부모님께 덥석 남편과 사귀고 있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께서 저와 남편 사이를 알게 되시면 많이 놀라실 수도 있다고 천천히 말씀드리자고 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몰라도 너무 뭘 몰랐나 봐요. 아버지께서 남편을 그렇게 반대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네가 진혁이 그놈이랑 사귄다고?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버지는 분명 제 남자친구이자 과외 선생님이었던 남편을 예뻐하셨어요. 머리도 좋고 성격까지 깔끔하고 차분한 게 마음에 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남편과 연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아빠한테 말 못한 건 미안한데 사실 우리 연애한 지 벌써 5년 다 됐어. 올해 만났는데도 오빠가 너무 좋아서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을 10년 가까이 알고 지냈지만 이 정도로 착하고 날 배려해주는 사람은 절대 못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5년이나 연애를 했다고 말했는데도 단칼에 안 된다고 말을 잘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괜찮다는 건 머리는 좋고 잘 가르치는 놈이 가진 게 없으니까 옆에 두고 쓰기 딱 좋다는 얘기였던 거지. 누가 사윗감으로 괜찮다고 했어? 네 짝으로는 절대 안 되는 놈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헤어져. 아버지는 생각해볼 것도 없다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결혼할 짝은 이미 아버지께서 결정해놨으니 선이나 보라고 했어요. 아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뭐가 잘났다고 오빠가 나한테 안 돼. 내가 오빠한테 훨씬 더 부족하지. 나 무조건 오빠랑 결혼할 거야. 선도 안 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대학 때 아버지가 원하시던 법대를 그만두고 제 마음대로 편입하고 취직한 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버지 앞에서 소리 한번 크게 못 내고 눈치만 슬슬 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을 아버지 마음대로 쥐고 흔들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도 연애도 결혼도 다 제 인생인데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얼굴까지 빨개져서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뭐?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해?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유, 대학 들어갔을 때 진작에 둘이 못 만나게 했어야 하는데 설마 너 그 똥통 같은 학교로 편입한 것도 진영이 그 자식이 시켜서 한 거냐? 아버지는 제가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괜히 꼬투리까지 잡으셨어요. 제가 대학을 편입하고 마음대로 한 것도 오빠가 시킨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빠야말로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 법대 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 아빠가 내 인생 마음대로 계획해놓고 강제로 시켜서 할 수 없이 간 거였지. 어릴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아버지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제가 아버지 말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며 싸웠고 어머니가 답답하다며 우는 모습도 여러 번 봤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싸우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 꼭 그게 나 때문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아버지의 말만 들으며 바보처럼 살았는데 대학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대학을 그만두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며 불행하게 살 것만 같았죠. 아버지 몰래 편입을 하고 대학을 다니며 깨달은 게 많아요. 꼭 아버지 말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그 당연한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아는 게 그딴 소리래? 네가 이 아버지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냐? 아버지 말 두 번 안 하는 거 알지? 좋게 말할 때 헤어져. 네 엄마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선도 보고. 아버지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헤어지라고 했으니 저는 당연히 헤어져야 하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이제 저도 더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을 따를 이유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결혼할 때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약속한 자리니 선은 보러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선자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남자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아버지께서 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말로 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썼거든요. 남자친구도 아닌 남자친구 어머니를 찾아가신 거예요. 애들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세상을 너무 몰라요. 제가 진영이 어머님께 이런 말씀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녀석들이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으니 어머니께라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영이랑 선보겠다고 줄 선 놈들이 최소 병원장 아들의 증권회사 대표 아들이에요. 그런 애한테 진영이 같은 애가 어울리기는 합니까? 아버지는 선을 넘어도 세게 넘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건데 아버지는 그걸 구분할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런 소리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일찍 남편 죽고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면서 부족한 거 없이 키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당신 딸이 귀한 만큼 내 아들도 귀하다 이겁니다. 허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 동네 수준으로 잘 키우려고 노력은 하셨겠죠. 하지만 진영이 걔 저 아니었으면 대학도 졸업 못했으래요. 내가 지를 얼마나 아끼고 챙겨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진영이 어머님도 진영이 위하신다면 당장 내 딸하고 헤어지라고 이야기하세요. 안 그러면 지금 다니는 직장도 잘려서 다시 이 총구석으로 오게 될 테니까. 아버지의 만행으로 저와 남편은 정말 헤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상대로 저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겠어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남편에게 저와 헤어지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와 남편은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다 안 된다고 하셔도 저희는 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저와 남편은 둘이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저를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집에 얌전히 있다가 병원장 아들인지 뭔지 아는 놈이랑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둘이 뭐가 그렇게 애가 닳고 좋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다 보면 정말 남편과 헤어져 말도 안 되는 남자랑 결혼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남편과 사라진 이후 어머니께서 놀라 쓰러지셨어요.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께서 워낙 마음이 약하고 유약하신 분이라 편지라도 한 통 써놓고 나왔어야 했는데 몰래 도망치다 보니 마음이 급해 그냥 짐만 대충 싸서 나와버렸거든요. 그 일로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하신 아버지도 저를 백방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가까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저를 찾지 못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인천의 아주 작은 섬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남편이랑 둘만 있어 너무 행복했지만 부모님 속은 아주 새까맣게 타들어가셨더라고요. 그렇죠. 다 큰 자식이 남자랑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고 저고 둘 다 사랑에 눈이 멀어 너무 철이 없었다 싶어요. 저희가 둘이 좋아서 꽁냥거리며 소꿉장난하고 있을 때 부모님은 가슴을 졸이고 계셨으니까요. 특히나 어머니께서 놀라서 아버지께 화를 많이 내셨대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다 큰 자식 자기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될 것이지.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좋아한다는 남자 집에 가서 그딴 소리를 퍼붓고 오는 게 애비야? 당신 때문에 우리 소영이 잘못되면 나도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의 이혼 선언에 놀란 아버지는 결국 100개를 드셨어요. 핸드폰을 꺼놨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잠깐 핸드폰을 켰는데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제발 좀 돌아오라고요.
딸, 지금도 이 엄마 쓰러지고 나랑 이혼하겠다고 난리도 아니다. 아빠가 좀 심했어. 미안하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결혼은 아직 이르니까 둘이 연애하는 건 허락해 줄게. 허락도 허락이지만 어머니께서 쓰러졌다고 하시니 저도 너무 놀라서 남편과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 너무 놀라서 잠깐 쇼크가 오신 거라는데 천만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때 만약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저는 아마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일 이후 어머니께선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까지 버리고 도망칠 정도로 좋아하는 남자 만나기가 어디 쉽니? 둘이 지지고 볶고 어쩌든 그냥 살아. 진영이 어머니께는 내가 아버지 끌고 가서 무릎을 꿇려서라도 사과하고 오게 할 테니까. 저와 남편은 어머니 덕분에 결혼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에게서 도망칠 정도로 남편을 좋아한다는 마음을 크게 생각해 주셔서 막무가내로 결혼을 밀어붙여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 끌고 시어머니를 찾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진영이 어머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앞으로 제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영이 아들처럼 사랑하며 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아들이요? 우리 진영이처럼 부족한 녀석을 대단하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로 생각을 다해 주신답니까? 그런데 어쩌죠? 저는 싫습니다. 대단한 며느리 모시고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무릎까지 꿇지는 않으셨지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사과를 하셨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용서할 수 없다고 콧방귀를 뀌셨지만 그날 이후 남편이 오랫동안 설득한 끝에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하시든 다 이해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결혼에 꼴이냈으니 아이라도 좀 쉽게 생기면 좋으련만. 저는 2년 가까이 시험관 시술에 도전해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하나 싶던 순간, 그 순간 기적처럼 딸아이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양가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았던 그 순간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저는 전에 경험한 적 없던 행복을 경험했어요. 세상에서 남편을 가장 사랑한 줄 알았는데 제가 낳은 아이는 훨씬 더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는 기쁨에 빠져 다른 곳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는 데만 오로지 집중했어요. 사실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둘 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또 그만큼 힘들게 우리에게 선물처럼 와준 아이이니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생각만큼 남편은 육아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는 그냥 낳아놓으면 알아서 크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머리만 땅에 대면 자는 사람이에요. 애가 새벽에 1시간, 2시간마다 깨서 울어대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건지 꼼짝도 안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하고 참았어요.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새벽에 잠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주자 싶어 새벽에 일절 깨우지 않고 제가 혼자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안 하니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애가 아직 어려서 차로 지방까지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께서 무조건 내려오라고 하시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가 태어난 지가 언젠데 친할머니가 아직 한 번도 안 봤다는 게 말이 되니? 이번 명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우리 손주 데려와. 차로도 4-5시간은 걸리는 거리다 보니 갓난아이를 데리고 내려갈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서울로 올라오시라고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농사일 때문에 바빠서 오실 수가 없다고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시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오라고 하시니 제가 가야죠. 역시나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딸아이가 울어서 힘들게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겠다고 해서 저 혼자 뒷좌석에서 아이와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순한 우리 순댕이가 오늘은 웬일로 울어? 우리 아이니 그만 울고 코 자자. 우리 딸더러 순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6개월도 안 되긴 했지만 그동안 딸아이를 키우면서 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애들보다 잠도 없고 눕기만 하면 울어대서 낮이고 밤이고 쉴 틈이 없었거든요.
순하긴 누가 순하다 그래. 주변에서 봐도 우리 아이니만큼 잠 안 자는 애는 못 봤어. 눕히기만 하면 우는데 진짜 미치겠다니까. 그래? 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길래 우리 아이니는 다른 애들과 다르게 순한 애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면 순한 거 아닌가? 남편이 절대 나쁜 의도로 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저도 모르게 순간 욱했습니다. 그 순간엔 저도 너무 힘들기도 했고 남편이 꼭 남의 아이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나더라고요. 자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자기 새벽에라도 편하게 자라고 애 울어도 안 깨우니까 그렇지. 우리 아이니 아직도 3, 4시간마다 깨거든? 나는 잠 못 자고 매일 수유하느라 죽겠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저는 남편이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애가 그렇게 우는데 그게 어떻게 안 들리겠어요. 제가 본인을 배려해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다는 걸 알고 조금이나마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 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왜 말 안 했어? 나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전혀 몰랐네. 남편은 마냥 해맑았습니다. 자기는 반년 내내 새벽에 애가 우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너스레를 떠는데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쥐어받고 싶더군요. 그제야 알았어요. 아무리 서로 좋아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더라도 다 자기만 아는구나. 말을 안 하면 내가 다 괜찮고 힘들지 모르는구나 싶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결혼한 건데 막상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니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니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애들을 졸졸 쫓아다니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녁에라도 남편이 일찍 들어와 애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매일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만나서 술 한 잔을 같이 마셔줘야 하고 어떤 날은 후배가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위로해줘야 한다고 했죠.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결혼 전에도 보면 주변에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워낙 정이 많은 사람이라 주변 사람들을 참 잘 챙겼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 점이 너무 멋있게 보였었는데 막상 제가 가족이 되고 보니 남편의 그런 점 때문에 자꾸만 외롭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남편한테 그만 좀 나가라고 나도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이 얼마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알다 보니 못 나가게 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저를 보고 친구들은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놀렸어요. 매일 애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남편이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허락하고 이해해 주냐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불만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으면서 막상 남편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고 매일 참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쌓아뒀던 화가 한 번씩 터졌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주말인데도 또 친구를 만나러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남편과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일찍 결혼해서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에요. 그 친구 아이가 어릴 땐 그 친구가 애 보느라 바빠서 자주 못 만났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만 주말만 되면 남편이 그 친구를 만나러 가더라고요. 준성이가 요즘 회사 일이 잘 안 되는지 많이 힘든가 봐. 집에 있으면 재수 씨랑 자꾸만 싸운다고 주말에 잠깐 보자고 하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준석 씨가 자꾸만 당신 불러내서 우리도 주말마다 부부싸움 한다고 그러지 그래. 에이, 우리 자기는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잖아. 다 이해하면서 갑자기 왜 그래. 준석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딱 점심만 먹고 들어올게. 약속해.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못 받아 힘들어해서 최근 부도 위기까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본인이 나가서 위로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늦지 말고 일찍 와서 애 좀 봐줘. 나도 주말에 하루는 좀 쉬어야지. 알았어. 내가 일찍 들어와서 오늘은 자기 무조건 일찍 쉬게 해줄게. 남편은 말은 잘합니다. 그날도 친구랑 점심만 먹고 들어와 저녁에는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애도 봐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까지 들어오지 않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이었어요. 그것도 남편이 아니라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유, 김서방이 웬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너희 아버지랑 셋이 사업 얘기한다고 술 먹기 시작하더니만 셋 다 아주 취해서 신이 났어. 김서방 여기서 재워야 할 것 같은데 너도 올래?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있나요?
친구 만나러 나가서는 친구까지 데리고 장인어른이랑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술을 먹는 남편이요. 네, 바로 제 남편이 그래요. 사업하느라 빚을 진 친구를 도와주겠다고 나가서는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조언을 구하고 투자까지 받아줬답니다. 아이고, 내가 김서방 덕분에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네. 자네 회사 비전 있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 애도 있는데 주저앉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제 남편이 친구를 좋아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오지랖이 넓은 줄은 몰랐어요.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친구가 안쓰러웠다며 친정아버지께 소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도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젊은 사업가들에게 투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물론 술도 좋아하시고요. 아버지의 그런 점을 가장 잘하는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자신의 친구를 아버지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 덕에 그 친구는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투자를 받았어요. 다음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폭풍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친구 사업 잘 안 된다고 그걸 장인어른한테 말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위가 세상에 어딨어. 우리 아빠가 봉이야? 저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친정아버지에게 찾아가 부탁한 거면 이렇게 화도 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은 주변에 베풀기만 하고 자기 앞가림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만 챙기는 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에이, 장인어른이 아무데나 투자하실 분이야? 준석이 사업 비전 있어. 그러니까 나도 장인어른한테 소개한 거지. 사람 좋아하고 착하고 성실한 거, 그거 다 알고 결혼했지만 살면 살수록 남편의 그런 점 때문에 저도 슬슬 지쳐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가장들처럼 가정에 충실하고 본인 하는 일에 욕심을 가지고 살면 바랄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믿고 앞으로 계속 사는 게 맞나 걱정이 됐습니다. 육아라는 게 아무리 사랑으로 키운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제가 딸아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겠다고 일도 그만두고 오롯이 육아에만 전담하는데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체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 너무 힘들더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 아는 아기 엄마들이 애 키우는 것도 무조건 체력이 되어야 한다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랑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운동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혼자 편하게 앉아서 밥 먹고 커피 마실 시간도 없는데. 아이고, 가만 보면 언니는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하더라. 아기 아빠 퇴근하고 오면 그때 후다닥 밥 차려주고 애 맡겨두고 잠깐이라도 운동하고 오면 되죠. 여기 근처에 헬스장도 좋은 데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나이 들어 애를 낳다 보니 정보가 별로 없어요. 친한 친구들은 진작 애 낳아 다 키워놓은 애들이 많다 보니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젊은 얼마들은 저랑 다르더군요. 저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담으로 애를 보다 보니 남편이 와도 좀 쉬게 해주고 제가 애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딱 밥 주고 애 맡기고 나와서 자기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바보처럼 애를 키우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봐야 한두 시간 혼자 시간을 갖는 건데 그게 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연히 남편도 아이 아빠인데 하루에 한두 시간은 애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저도 하루 종일 애 보느라 고생했으니 그 정도는 저만의 시간을 가져야 더 행복하게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그러고는 2달 정도 다녔어요. 확실히 운동하고 나니 저도 기분 전환이 되고 아이와도 더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우울한 기분도 사라지고요. 그러던 중 하루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남편이 얼굴이 좀 어둡기는 했어요. 회사에 새로운 상사가 한 명 있는데 좀 힘들게 한다더니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밥 생각도 없다고 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가 운동 갈 시간이라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운동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평소답지 않게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꼭 그렇게 매일 운동을 가야 해? 나도 회사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대. 애까지 보니까 지쳐. 당신이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일 수는 없어? 운동 갈 준비를 다 마쳤는데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니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쌀쌀맞게 말을 하니 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매일 가긴 누가 매일 간다 그래. 저번 주에도 자기 야근이다 회식이다 그래서 평일에 운동하러 2번밖에 못 갔잖아.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애랑만 있으니까 체력 좀 키우겠다고 가는 건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 저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작 1시간 나가서 운동하고 오는 건데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주말에도 운동 갔다 왔잖아. 그리고 나는 뭐 놀다 왔어? 나도 집에서 하루 종일 우리 딸이랑 있으면 좋지. 근데 내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 저도 그렇고 남편도 회사에서 힘들어서 서로 예민하게 굴다 보니 말이 좋게 나가질 않았습니다. 이러다 괜히 더 크게 싸우게 될 것 같아 제가 한 번 참았어요. 알았어. 자기가 힘들면 할 수 없지 뭐. 대신 주말에는 나 나가서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올 거니까 당신이 아기 다 봐야 돼. 제 말에 남편도 자기가 말이 심했다 싶었는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샤워한다고 욕실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깊은 한숨을 몰아쉬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의 뒷모습이 애잔하게 보였습니다. 회사가 요즘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은가 싶더라고요. 저는 힘들어하는 남편이 걱정돼 다음날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사다가 해놓고 주말에도 운동하러 가지 않고 남편과 함께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신경 쓴 게 효과가 있기는 했는지 주말 동안은 남편도 평소처럼 아이와 잘 놀고 한숨도 안 쉬더라고요.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한시름 놓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늦더라고요. 친구를 만나든 회식을 하든 절대 11시를 넘기지 않는 사람인데 12시가 될 때까지 오지를 않고 연락도 없더라고요. 최근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애와도 잘 놀아주지 않고 힘들어하며 한숨을 내쉬던 게 아무래도 걱정돼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전화를 안 받더니 이내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회식이라 술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못 일어나겠어. 원래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술을 많이 먹었나 보더라고요. 통화하는데도 술에 취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당신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어딘지 주소 좀 찍어서 보내. 회식이라고 했으니 어차피 회사 근처에서 먹고 있을 것 같아 제가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애도 잠들었으니 깨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의 회식 자리에 도착한 저는 남편이 말한 식당 근처에 주차하고 내렸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웬 남자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따라 걸어가니 식당 옆 골목에 익숙한 사람이 벽에 기대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더라고요. 더 믿을 수 없는 건 남편이 하는 말이었어요. 부장님, 제가 담배는 안 피워서요. 그리고 술도 더는 못 마실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집에 가보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부장이라는 남자가 남편에게 담배를 한 대 피우라고 권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담배를 피지 않으니 거절했고요. 그런데 그 부장이라는 인간이 자기 입에 담배를 물더니 담배 연기를 남편 얼굴에 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기가 막히는데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뭐야? 남자가 담배도 못 피우고 도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집에 가? 안 돼! 못 가! 너는 무조건 2차 가야 돼! 그러더니 그 부장 새끼가 남편의 목덜미를 잡고 끌었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상한 남편이 부장을 밀쳐냈어요. 아휴, 부장님 하지 마세요. 저 너무 취해서 집에 갈 거예요. 술에 취한 남편이 힘 조절이 안 됐는지 부장을 밀어내자 부장이 뒤에 있던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자 그 부장이라는 남자 얼굴이 순간 싹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올리며 제 남편 뺨을 세게 갈겼습니다. 제가 한참 뒤에 있는데도 짝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야, 이게 감히 어디다 손을 대? 이 쪼다 같은 새끼가. 야, 너 이 새끼 명문대 좀 나왔다고 나 또 무시하냐? 그래봤자 내가 네 상사야, 이 자식아. 부장님, 제가 언제 부장님을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닌데. 남편은 얼마나 취했는지 뺨까지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몸을 비틀었어요. 그러자 재수없는 부장 새끼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쪼다 새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네. 네 마누라도 너 이렇게 쪼다 병신처럼 사는 거 아니야? 그래.
정신도 못 차리는 놈을 2차 데려가서 뭐하냐? 넌 집에나 가라!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부장인지 뭔지 하는 그놈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었지만 바닥에 쓰러져 졸고 있는 남편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 정도로는 제 속이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을 집에 데려다 놓고 곧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다 말했어요. 남편이 당한 일도 서러운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해서 뭐하냐고요? 저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이 일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버지와 남편의 회사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근무하는 부서로 찾아갔어요. 그러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모두 다 기립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중 그 재수없는 부장이라는 놈 앞으로 아버지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놀란 부장은 허리를 90도로 구부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어쩐 일은 내가 내 회사 오는데 부장 차례 허락받고 봐야 되나? 김서방, 우리 김서방 어딨나? 네, 장인어른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오실 거라고는 남편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직접 김서방 하면서 찾으시니 남편도 놀라서 달려왔어요. 그 모습에 더 놀란 건 바로 부장이었습니다. 자기 뺨까지 때린 직원이 회장님 사위라는데 당연히 오금이 저리겠죠. 그랬습니다. 제가 말을 한 가지 안 한 게 있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이 다니는 회사 회장이에요. 아버지는 3대째 이어져 내려온 기업을 운영 중이십니다. 남편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남편이 제 과외 선생님으로 있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남편을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럴만하죠. 남편이 집안이 평범해서 그렇지 그 시골에서 공부 잘한 걸로 유명해서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만 하다가 서울 명문대에 떡하니 입학한 수재예요. 거기다가 성격도 차분하고 성실하다고 아버지는 내내 칭찬하시면서 남편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스카우트해서 회사에 입사시켰거든요. 저와 사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하시면서도 회사에 남편이 필요하기는 했는지 절대로 자르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저와 결혼한 이후에 아버지께서 남편을 승진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남편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회사에도 회장님 사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실력으로 승진해서 아버지에게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더 성실하게 일한 것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남편을 인정하고 기특하게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회사 내 직원들은 아무도 남편이 아버지의 사위인 걸 몰라요. 결혼식도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조촐하게 해서 참석한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 김서방이 겸손해서 내 사위인 걸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너무 훌륭하게 해내서 내가 직접 직원들 앞에서 우리 사위 칭찬도 좀 하고 전할 말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직접 나왔네. 아버지의 말씀에 직원들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 남편이 아무래도 민망했는지 직원들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사위라는 걸 알면 다들 불편해하실 것 같아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남편의 말에 직원들은 다들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냐고 이야기했어요. 본인들 같으면 너무 좋아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을 거라면서요. 우리 사위가 이래요.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 암튼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 직원들도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이왕 이렇게 김 과장이 내 사위인 걸 다들 알게 됐으니 이야기하자면 다음 분기부터는 김 과장이 우리 회사 부사장으로 임명될 거야. 아버님, 부사장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겸손을 떨었어요. 본인에게 부사장 자리가 가당키나 하냐며 손사래를 쳤죠. 저도 이왕이면 남편의 뜻대로 회사에 남편이 회장의 사위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의 능력과 사회생활을 하기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런 개자식에게 맞으면서까지 회사 생활을 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진작에 김서방이 갔어야 할 자리인데 하도 김서방이 거절해서 내가 이렇게 부탁까지 하러 온 거 아니야. 내가 회사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나. 이번엔 거절해도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내 말대로 하게. 지금까지 부사에서 하던 일 정리하고 사무실 옮길 준비해. 부사장이라는 말에 직원들은 다들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들 남편에게 다가와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했어요.
그러고는 다들 남편에게 다가와 축하한다고 한마디씩들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그 재수없는 부장의 표정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들 신이 나서 웃고 있는데 혼자 손톱을 뜯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미친 부장을 불렀어요. 담, 이 부서 부장은 어디 있지? 유 부장이라고 했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제가 바로 김진영 과장과 가장 측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유정현 부장입니다. 거지 같은 인간은 역시 남다릅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남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마치 친한 사이처럼 말이죠. 제가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으니 아버지는 그 인간의 말을 믿을 리 없었습니다. 뻔뻔한 부장의 태도에 아버지도 화가 나셨는지 순간 부장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놈의 목덜미를 잡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따지듯 물으셨어요.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라네? 며칠 전 부서 회식 자리에서 자네가 내 사위 얼굴에 손대는 걸 여기 있는 내 딸이 똑똑히 다 봤다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당황한 부장이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고 앉더니만 손을 번쩍 들고 갑자기 아버지 앞에서 손을 싹싹 비는 신용을 했어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부장이라는 인간은 그냥 재수만 없는 게 아니라 순악질이었어요. 본인이 잘못한 걸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 아나 모르나 눈치를 보다가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자신을 부른 것 같으니 바로 납작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간사한지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회장님, 제가 너무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날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김 회장, 제발 말 좀 해줘. 내가 평소에 자기한테 잘해줬잖아. 부장은 쪽팔린지도 모르고 바닥에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남편 다리에 매달리더니 사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실수로 그런 것 아니냐고 말 좀 잘해달라고요. 저는 혹여나 착한 남편이 좋게 넘어갈까봐 제가 나서서 똑똑히 봤다고 이야기할 참이었어요. 그건 엄연히 갑질이고 괴롭힘이었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예 호구는 아닌지 먼저 나서서 부장의 손을 뿌리치더군요. 그러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 유 부장님 편 절대 들어드릴 생각 없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있는 유 부장님께서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같은 팀 동료들에게 틈만 나면 막말하고 거래처에 갑질도 했어요. 안 그래도 유 부장 한 짓 증거 싹 다 모아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어젯밤 있었던 일을 저는 남편에게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답답한 성격의 남편에게 이야기해봐야 괜찮다고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할 게 뻔했기에 제가 알아서 해결해 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다 생각이 있더군요. 남편은 지금까지 부장이 잘못한 일들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곧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장을 신고할 생각이었다네요. 역시 제가 사람 하나는 잘 본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고 아이 태어나고 난 뒤 결혼한 걸 후회한 적도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착하기만 하고 여기저기서 당하고만 다니는 것 같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사람이 점잖고 배려심이 많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도 넓고요. 그 이후 남편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혹시나 남편이 끝까지 부사장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했는데 남편도 오랜 직장 생활로 이제 좀 융통성이 생긴 건지 웬일로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임원까지 달아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에 지금도 회사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장인어른 도움으로라도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라서 직원들 복지에도 신경 쓰고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회사로 만드는 데 힘써야지. 남편은 회사에 일 잘하는 직원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상한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엔 그만두는 직원들이 너무 많대요. 회사에 다니면 다닐수록 그 점이 너무 안타깝답니다. 다른 임원들은 회사를 위한 일을 한다면 자신은 직원들을 위한 회사를 만드는 데 힘을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얼마 뒤 남편은 이야기한 대로 그 재수없는 부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으로 취임했어요. 남편은 부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더 바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외국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어떤 식의 복지로 일의 능률을 오르게 하는지 공부하고 아버지의 회사에 적용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좀 안심이 됐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으로서 믿음직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남편이 착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챙길 줄 알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제 마음 놓고 남편을 응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얼마 전 둘째를 가졌어요. 첫째를 워낙 힘들게 가져서 둘째는 기대도 안 했었는데 남편이 승진하고 얼마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생 끝에 복이 온다고 저나 남편이나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집에 일어난 격경사를 여러분께서 많이 축하해주세요. 살다 보면 앞으로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응원해주신다면 다 이겨내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알게 된 이후로 유튜브에 들어오는 재미에 빠져버린 나이든 여자랍니다. 일면식도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라디오 틀어놓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 취미가 이어진 건가 봐요. 이렇듯 듣는 걸 좋아하는 저인데 오늘은 반대로 말을 하는 입장이 되어서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한번 청해봐도 될까요? 40대 나이를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인생을 배운 정도에 되었다고 하여서 불혹이라고 하죠. 저는 그 불혹의 때에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그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인간을 하나 옆에 끼고 살았었는데 그 인간이 끝끝내 충동적인 성향을 못 버리고 불혹의 나이에 걸맞은 행실을 보이지 못한 덕택에 저는 인생의 끝자락에도 서보았고 도망도 쳐보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식당을 차렸던 거예요. 먹고 살 방법을 찾으려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정말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어떤 도전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 인생 거기서 영원히 멈춰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경기도 끝자락 어느 지역 작은 동네에 새로 삶의 터전을 잡은 저는 몇 달 후에 옆 동네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할 줄 아는 건 밥하고 내놓는 반찬뿐이었죠. 요리라고는 기껏 밥상 차리는 것이나 해오며 살았던 저였기에 다른 신통한 재주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손맛이 좋다는 소리를 몇 번 들어온 것을 미천 삼아서 백반집을 냈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다 했지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런 작은 가게라도 사람은 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되면 소원이 없겠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수정이한테 보란듯이 성공하는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상권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만 초반에 자리 잡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올 수 있는 손님층은 대략 정해져 있었으니 그 손님들이 또 와주기를, 그리고 자기 지인을 데리고 와주기를, 소문을 내주기를, 그런 것만 기도해야 하는 실정이었어요.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대해서 제 발로 뛰어보며 실정을 느껴볼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장사가 잘 되고 말고를 떠나서 저는 늘 식당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저씨 손님께서 혼자 낮중에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저에게 의문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여기는 술을 안 파네요? 사장님, 왜 술을 안 팔고 계세요? 아니, 이제 보니까 음료수도 안 파시네? 어쩜 밥만 파실 수가 있나? 술이요? 음료수요? 그걸 생각은 안 해본 건 아닌데 이 동네에서 밥 사들어 와주실 만한 분들이 음료수를 아예 안 찾으시길래 가게 열 때만 잠깐 팔았고 그 이후로는 없애버렸어요. 술은 가게 문을 저녁 8시에 닫다 보니까 술을 팔기에는 너무 일찍 닫는 가게라서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손님 생각은 다르신가 봐요? 먹고 안 먹어 자시고 메뉴판에 소주가 적혀 있어야 저걸 내가 지금 시켜볼까 말까 결정하는 게 손님들 생각이에요. 누군들 언제 어느 때고 술이 먹고 싶어서 밥집에 들어가나? 그냥 훅 하고 속에서 막 땡기면 시키는 거지. 메뉴도 술하고 어울리는 것도 좀 두어 가지 내놔봐요. 가게 문도 꼭 그렇게 8시에 샤따를 내려야 하나? 술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이 갈 때까지는 적어도 열어줘야지.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만 있었지 그런 연구는 못 해봤어요. 당장 조언 주신 대로 그렇게 해볼게요.
지적을 당하면 기분 나빠하실 법한데 전혀 그런 내색 없이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사장님은 결국 성공하시겠네. 자세가 되어 있으셔. 앞으로 잘해보세요. 그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 없었기에 저는 감사한 입장이었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가게를 차리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새로 술을 들여놓고 메뉴도 몇 가지 더 내놓는 것은 부담이 더해지는 일이었지만 멈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 혼자 운영한다고 해서 술 손님을 무서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제 딸을 생각하며 돈을 더 벌기 위해 그렇게 저는 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나자 밥을 시키고 나서 술을 한 병씩 추가하는 손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어요. 작은 밥집에서 고즈넉하게 밥 한 끼, 술 한 병 비우는 재미에 맛들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주시는 손님도 계셨습니다. 당장의 큰 매출 상승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작은 변화도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요. 고단한 줄도 모르고 식당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주셨던 그 손님께서 또 혼자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때가 살짝 늦은 시간이었어요.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주문하기 미안해하시는 눈치이셔서 제가 그럴 것 없다고 먼저 물부터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문을 아주 늦게 닫았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그 손님과 연관이 되어 신기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게 초석이었던 것이죠. 그 손님까지 보내고 정리를 끝내고 나니 시간이 밤 10시 30분이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것은 밤 10시 하던 드라마가 한창 하고 있을 시간이라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였죠. 시청률이 높았던 그 드라마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가게 문을 닫을 준비까지 다 마치고 앞치마를 털러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멀리 가로등 아래에서 작은 체구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자연스레 눈길이 가더라고요. 어라? 저 할머니 설마 지금 폐지를 줍고 계신 건가? 한 번도 못 배웠던 것 같은데 한쪽 옆구리에 폐지를 몇 장 끼고 계신 걸 보면 이 주위에 사시는 분인가 보네. 그냥 그런 생각이나 잠시 하고 말 것이었건만 가게 안에 앞치마를 가지런히 두고 가방을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마침 이쪽 앞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이 앞을 지나가시던 참에 제가 딱 나온 거였죠. 할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갑자기 확 튀어나왔다고 느끼신 모양인지 놀라서 휘청거리셨고 그 바람에 양 옆구리에 끼고 계셨던 폐지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놀라게 해드렸나 봐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거 제가 주울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아유, 놀래라. 어째 안에서 사람이 나왔을 거. 나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앞을 지나가다가 심장이 떨어질 뻔했네. 늙으니까 이런 것에도 잘 깜빡깜빡 놀라요. 나 때문에 그쪽도 놀랐겠구먼. 주워줘서 고맙소. 아휴, 친절하시네. 여기서 일하시오? 네, 어르신. 여기에서 일해요. 제 식당이거든요. 그래요? 하기사, 여기가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식당 간판 달고서 있는 것 같더니만 그쪽이 여기 주인이었소? 가게가 참 아담하니 단출하고 깔끔스럽네. 장사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이제 3달 지나고 벌써 4달을 채워가네요. 시간 참 빨라요. 저는 겨우 3달이나 되었을까 했었다가 지금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식당을 하는 거고 장사도 처음이고 뭐든 서툴러서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 주변 동네도 못 돌아봤네요. 어르신은 이쪽에 사세요? 나는 이쪽에 삽니다. 저기 모퉁이 꺾여 들어가는 길 보이죠? 저기로 가서 2분만 더 꺾으면 내 집이에요. 집은 그래서 이쪽인데 이렇게 폐지 모으는 건 이미 이쪽에 선점하고 있는 양반들이 있어서 나는 멀리 딴 데 가서 주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것도 안 끌고 나왔잖아. 그 양반들이 혹시나 이 밤에도 나왔다가 나를 볼까 봐서. 그거라면 혹시 폐지 모으실 때 끄는 리어카요? 원래는 리어카도 가지고 계세요? 주로 폐지를 주우면서 그렇게 지내시나 봐요, 어르신. 그럼 내가 리어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다니는지 몰라. 그것만 있으면 한 무더기 폐지를 끌고 다녀도 어디든 갈 수가 있어. 아휴, 그런데 그것도
요새는 기력이 없어서 그런가 잘 안 끓어지대. 하여간에 여기에 식당을 누가 차렸나 했더니 내가 오늘 얼굴을 봐서 속이 시원하구만. 이제 여기를 봐도 궁금증도 없겠어. 많이 파시오. 돈 많이 버시고. 네, 어르신도요.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더 돌지 마시고 얼른 댁으로 돌아가세요. 깜깜해서 위험해요. 그 할머니는 제가 안겨드린 폐지를 양팔로 감으시고는 터덜터덜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시더라고요. 더 폐지를 찾아볼 요량이신 듯 했죠. 별로 주우실 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신경이 쓰이면서도 괜히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질 때까지 저도 모르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정신 좀 봐라. 이럴 때가 아니지. 나야말로 얼른 집에 가서 청소나 한 번 더 하고 장볼거리나 미리 적어놓고 그렇게 해야 내일 주말 됐다고 집에 올 딸내미를 마음껏 반겨주지. 그리고 저는 할 일이 생각나서 불이 나게 집으로 갔었죠. 집까지는 늘 걸어서 갔습니다. 버스를 타면 식당에서도 집에서도 정류장이 별로 그다지 가깝지 않다는 핑계를 스스로에게 대면서 말이에요. 버스비마저도 아끼고 싶었던 겁니다. 평소보다 늦은 귀가 그 늦은 밤에 집까지 걸어가면서 저는 피곤한 줄도 무서운 줄도 몰랐던 듯 싶습니다. 다음 날이면 딸이 올 테였으니까요. 제 딸은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들이 훨씬 더 많고 일반적이잖아요. 제 딸이 어쩌다가 그런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가를 따지면 너무나 긴 이야기였죠. 평탄한 가정 환경을 제 딸에게 안겨주지 못해서 저는 늘 미안한 엄마였네요. 아무튼 제 딸이 기숙사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던 것은 제 친정오빠가 그나마 도와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답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도 그런 곳에 딸을 보낼 생각도 전혀 못했을 테지요. 제 딸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반드시 잘 살아 보여서 제 딸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 그리고 친정오빠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었네요. 이튿날 아주 이른 아침 새벽까지 걸려온 전화가 있었어요. 여보세요? 수정아 우리 딸 웬일로 엄마한테 전화를 다 했어? 지금 기숙사 전화로 하는 거야? 옆방 친구 휴대폰으로 빌려서 하는 거라고? 고마운 친구네. 근데 목소리가 왜 이래? 어디 아파? 엄마 나 집에 못 갈 것 같아. 어제 아침부터 머리가 띵하고 속도 답답하긴 했는데 생리할 때도 멀어서 그냥 별거 아닐 줄 알았거든? 수업도 다 참고 잘 들었어. 그래서 집에 갈 짐도 다 싸놓았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천근만근이고 목도 좀 아파. 친구들이 나보고 몸살 감기래. 어깨랑 등 같은 곳들도 아프거든. 세상에 우리 딸 얼마나 힘들까. 네가 아파도 웬만하면 아프다고 하는 애가 아닌데 너 지금 큰일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 것뿐이지 너 사실은 엄청 아픈 거 엄마가 다 알아 수정아. 그러니까 얼른 집에 와. 엄마가 죽도 써주고 사다 놓은 고기도 해줄게. 과일 사는 걸 깜빡했는데 그것만 사면 되겠다. 과일 먹고 비타민 채워야지. 그래야 금방 나아. 아무래도 내일 되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냥 이번 주말에는 기숙사에서 가만히 쉬면서 회복할래.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하고. 혹시 엄마한테 감기 옮기면 어떡해. 엄마 장사해야 되는데 감기 몸살 걸리면 진짜 큰일 나. 괜찮다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제 딸이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머뭇거려버린 제가 나쁜 엄마입니다. 딸이 먼저 인사를 남기고 끊어버린 전화. 괜히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돼서 한참을 한숨만 내쉬었네요. 저에게는 이제 딸 하나뿐이었고 딸만 보고 가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프다는 이야기 하나에도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부모만 잘 만났어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똑똑하고 야물딱진 제 딸을 생각하면 미안했어요. 딸이 올 줄로만 알았던 그 주말을 허전하게 보내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문득 준비해놓은 고기를 냉장고에서 보자 착잡해졌죠. 얼려놨다가 이후에 주말에 딸이 오며 고기를 해줄까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고기를 가지고 식당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요리에 슬쩍 활용을 해버릴 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까지 써버리면 아직 최고로 신선한 때였으니 괜찮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가져와 버렸던 고기는 그날 내내 저에게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장사를 어느 정도 쳐내고 났을 때 그제서야 저는 아 맞다 그 고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덤벙대는 제 자신에게 혀를 내둘렀죠.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허술해지고 깜빡깜빡을 잘하는지. 심란해서 가게 문 밖으로 나가서 한숨이나 크게 한번 쉬었는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참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닫아버린 채 방치된 우유 대리점이 저의 식당과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각도였는데 그 앞에 제가 늦은 밤중에 봤었던 인물이 쭈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우유 대리점의 앞에 낮은 턱을 의자 삼아서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폐지 딱 한 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대게 근처를 폐지 주우러 돌러 나오신 모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할머니는 쭈그려 앉아서 고개까지 숙이고 계셨기에 제 쪽을 전혀 못 보셨거든요. 인사를 나눌 것도 없었죠. 그리고 거의 1시간 정도나 지났을 때였나? 제가 어떤 손님을 배웅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게 문 앞까지 나왔는데 문득 그쪽을 다시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대로 앉아 계신 거예요. 자세히 변동도 없이 말입니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보았어요. 어르신,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한참 이러고 계시길래 혹시 주무시는 건가 싶어서요. 이런 데서 주무시면 허리만 아파요. 댁으로 들어가셔요. 네. 에휴, 그쪽은 이제 보니 저기 식당 주인이구먼. 내가 신경 쓰여서 장사에 방해된 거면 미안하오. 아휴,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여기서 오래 이러고 있었네. 방해라니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걱정되어서 여쭌 것뿐이에요. 저 그런데 어르신, 식사는 좀 하셨어요? 왜 기운이 없으세요? 아니, 내가 그게 배가 고파서 그래요. 배가죽이 등딱지하고 만나버린 것만 같으네. 아휴, 이렇게 배가 고프다 못해 굶어본 적이 있었나 싶고. 예? 어르신 실례지만 혹시 오늘 아직 한 끼도 못 잡수신 건 아니죠? 조심스레 여쭈어 보았더니 그 할머니가 잠시 후 힘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이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가 이미 한창 저녁 먹을 시간대가 지나고 있었는데 작정하고 다이어트 때문에 굶는 사람들도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는 못 버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 지긋하게 드신 할머니가 한 끼도 못 드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를 부축하며 일으켜 드렸고 가게로 모시고 갔습니다. 마침 계산 후 배웅해드린 손님 이후로 가게 내부는 텅 비어 있었죠. 자극적인 거 드시면 이럴 때 속이 탈날 수 있으니까요. 간이 안 센 걸로 해드릴게요. 계란 잘 드세요? 계란찜 하나 얼른 해드릴까 싶은데요. 아니에요. 아니고 됐어요. 나 때문에 새로 음식까지 하게 되면 그게 무슨 민폐예요. 그냥 둬요. 아휴,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주면 좋겠구먼. 손사래까지 치셨고 표정에는 난처함이 보이기에 저는 이럴 때 너무 강경하게 권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알겠다고 일부러 답을 드린 후에 몰래 계란을 풀어서 얼른 계란찜을 안 쳤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가서 그 할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어쩌다 굶으셨냐고 그런 걸 여쭈어 보았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이야기를 꺼내주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틀 전부터 머리가 갑자기 아프셨다고 합니다. 댁에서 음식을 해먹기가 힘드셔서 그냥 있는 식량이나 축내셨다네요. 머리가 오죽 무겁고 어지럽어야 말이지. 그냥 하도 피곤하고 요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몸도 그렇게 따라가나 보다 했어요. 아픈 증세인 줄을 알았다면 약을 얼른 찾아다 먹었을 텐데 그저 머리가 무겁고 몸도 무겁다고만 여겨서 일찍 약을 찾아 먹을 생각도 못했네 그래. 그래서 지금은요? 약을 좀 드신 상태예요? 감기 몸살이실 수도 있어요. 저희 딸도 주말에 연락받아서 보니까 감기 몸살 증세가 시작되어서 무척 아프고 기력이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딸이 아파요? 아이고, 장사할 때도 딸이 신경 쓰여서 혼나셨겠네. 나는 약은 아직 안 먹었어요. 그나마 약 먹어야겠다고 뒤늦게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집에다 사다 둔 약이 대관절 뭐가 뭔지 알아야 먹든가 하죠.
깍대기에 죄다 뭐라고 써있는지 나는 도통 눈까지 시려워서 볼 수도 없고 뭐 때문에 그 약들을 샀는지도 다 까먹어서 에라이 그냥 안 먹고 말지. 지금은 어쨌든 머리도 덜 무겁고 쑤시는 것 같던 몸도 덜해요. 집에 있던 먹은 것들이 똑 떨어져서 오늘 내내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냥 기력이 없을 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음식은 됐다고 하시던 할머니는 제가 이내 반찬거리를 몇 가지 얼른 내오자 차마 떠나지 못하시고 손에 수저를 쥐셨습니다. 따뜻한 밥 그리고 막 만든 계란찜을 가운데 놔드렸지요. 민폐 끼치고 싶지 않으시다며 사양하셨던 할머니셨건만 허겁지겁 드시더군요. 저러다가 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드시라며 조심스레 몇 번의 말씀을 드렸어야 했을 정도였어요. 내가 너무 추한 꼴로 먹은 것 같아서 너무 민망스럽고 미안하고 하여간 민폐를 끼쳤어요. 나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네. 내가 이거 밥값을 꼭 주고 싶은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차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잘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어르신, 평소에는 장을 봐두었다가 식사를 차려 드세요? 되게 그렇죠. 나 혼자 사니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지.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없는 것인지 혹시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곳에서 도움을 받지는 않으시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지만 일단은 여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연신 말씀하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그리신 모습을 보니까 저도 따라서 미소가 지어졌고 일단은 그것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튿날 오후에 가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적한 낮 시간대여서 저는 안에서 재료나 다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그마한 유리병에 담긴 오렌지 주스 하나를 손에 쥐고 오셔서는 저 먹으라고 주시더군요. 이거는 내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멀리까지 폐지 주우러 나갔다가 그쪽에 사는 사람한테 목 좀 죽이고 다니시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받았던 건데 여태 아낀다고 안 먹고 있었다가 내가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나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이거 있던 줄을 알았으면 감기 몸살인지 뭔지 때문에 머리 무거웠을 적에 이거나 찾았다가 먹었을 텐데. 하여간에 이거 먹어요. 이거 맛있는 거예요. 어르신 드시지. 이걸 왜 저를 주세요? 저는 그냥 사 먹으면 돼요. 주스도 워낙 잘 안 먹는 입맛이라서요. 저 주시면 아까우니까 어르신 드세요. 이왕 들어오신 김에 여기 앉아서 잠깐 쉬시면 드셔도 좋고요. 그래?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어 치우고 나 여기서 잠깐 마시고 갈 테니까 그거 야채들 다듬는 동안 심심하면 그쪽 얘기나 주절주절 하면 좋겠구만. 주스 마시는데 허전하면 좀 그렇잖아. 처음 배웠을 때부터 말씀을 잘하신다고 생각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의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늘어놓으시지요. 그 할머니도 그런 분이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외롭고 심심하니까 이야기할 상대가 있으면 금세 아무 얘기나 잘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청하시는 것도 잘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진짜로 뭔 이야기라도 꺼내야 하나 싶어서 눈치가 보였는데 그 할머니가 정말로 딱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주스를 엄청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조용한 가게에 제가 재료 다듬는 소리만 들리고 그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저는 왠지 입을 열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받았습니다. 실없는 날씨 얘기나 늘어놓을까 했었는데 저는 문득 그 할머니의 작은 앉은 책으로 보면서 제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있었던 일을 늘어놓았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친정엄마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어느새 다 다듬어서 뒷정리도 다 하고 양념장도 미리 다 만들면서 주절주절 이어갔네요. 거의 1시간 정도를 저 혼자 그렇게 떠들어 버렸어요.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니까 가슴 한켠이 싸하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꺼내어 버린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했는데 그 할머니 쪽을 살펴보니까 손등으로 당신의 눈가를 슬쩍 훔치고 계신 거예요. 아휴, 듣다 보니 나도 이런저런 생각이 막 떠올라서 주책맞게 시린 눈물이 찔끔 나고 말았네. 모친께서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곳에서 다른 자식들보다 우리 그쪽 사장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테지. 그 할머니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저는 어느새 앞치마 자락을 얼굴로 끌어다가 눈물을 닦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손을 뻗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게 그 순간에는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후련히 울어버렸네요. 잠시 후 손님 한 분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얼른 정신을 차리고 찬물로 얼굴을 훔친 후에 웃음을 지었지만요. 손님이 들어오자 그 할머니는 나가실 채비를 하셨습니다. 저는 주문을 받고 얼른 가스불을 켜놓은 후에 할머니를 쫓아나갔어요. 금세 몇 걸음 가신 후였던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혹시 이따가 저녁 드시러 오실래요? 오셔서 저녁 드세요. 댁에서 여기가 멀지 않으니까 오셔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대접해 드리는 거니까 다른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그냥 몸만 오셔요. 아유, 뭐하러 그렇게 해요. 나는 내가 집에서 차려 먹으면 돼요. 말만으로도 고마우니 그 마음으로도 됐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는 식당이잖아요. 어차피 있는 밥이고 어차피 있는 반찬이에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와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하는 음식들이 별로라서 거절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유, 그럴 리가요. 얼마나 맛있고 입에서 정겨운지 모르는데 그걸 두고 어찌 별로라고 할까? 네, 어르신. 그런 거면 드시러 오세요. 밤에도 종종 폐지 주우러 도시죠? 저녁을 꼭 일찍 안 드셔도 되는 거라면 식당이 한가한 늦은 저녁 때가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드시면 좋겠어요. 그 바람에 저도 같이 그때 좀 먹으면 되거든요. 머뭇거리시던 그 할머니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딱 한 번 고개를 움직이신 거라서 와주실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늦은 시각에 식당으로 오셨어요. 폐지 줍느라 늦게 오셨냐고 여쭈었더니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민폐인 것 같아서 고심을 하다가 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민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 후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반찬을 안 가리고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미처 몰랐는데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척 품격이 느껴지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숟가락 젓가락이 식기에 닿는 소리가 거의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쥐지 않으시고 꼭 번갈아서 사용하셨죠. 음식을 씹어 드시는 것도 조용히 드셨고요.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라는 게 있었나 보다. 왜 남루한 행색으로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에게는 식사 예절이 없을 거라고 여겼던 걸까? 지금 내심 놀란 내 자신을 보면 그런 선입견이라는 게 있던 게 분명해.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했네요. 땡볕에서 돌아다니시는 탓인지 조금은 그을린 피부, 오래 입어서 해진 옷, 다른 게 보이는 신발, 이런 것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 딸에게 멋진 세상과 그에 걸맞은 교육관을 선보이기에는 아주 빵점 자리인 엄마라고요. 제 편협한 시야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그 할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사장님도 어린 나이로 보인다오. 뭐든 새로 도전하고 어떤 것이든 시작할 수 있는 나이지. 그런데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걸 다 꿰고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아직 한창 때예요. 이제부터 세상을 보고 배워가도 되니까 자책할 건 아무것도 없죠. 저는 제가 한창 때라고 어린 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지역으로 오고 이렇게 식당을 차리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여겼거든요. 마지막 도전? 아이고야, 우리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웃기는구먼. 그러더니 할머니는 깔깔 웃으셨어요. 그게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이렇게 호탕하게 웃을 줄도 아시는 분이구나 싶어서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폐지를 모으며 사시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폐지를 줍고 다니시면 대체 얼마나 버실까 이걸 여쭈어 볼까 하다가 어차피 어느 수준인지는 가늠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걸 여쭈어 보았습니다.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것, 그것으로 생활이 되시냐고요. 그러자 아직 굶어 죽지는 않았다고 답을 간단히 하시더라고요. 그 표현에 저는 왠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 코도 석자였고 여전히 잘 쳐줘봐야 그럭저럭 수준으로 되는 식당의 운영에 대해 열심히 고심이나 해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할머니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날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민폐가 되고 싶지 않다며 거절을 하셨어요. 어떻게 날마다 얻어먹을 수 있겠냐면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여지를 남기지 않으신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더 여쭈어 보기를 원하시는 눈치가 절대 아니었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못하고 사셨던 친정엄마가 더욱 떠오르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틈만 나면 식당 밖을 내다보면서 그 할머니를 눈으로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식사를 하시던 손님 한 분이 저한테 누구 찾느냐고 물어보셨죠. 그 손님은 바로 저에게 메뉴 조언을 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아주 늦게 식사를 하시러 오신 바람에 그날 할머니와 처음 만나기도 했었죠. 그 대목이 떠올라서 저는 그 손님에게 할머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인상착의와 폐지를 주우시러 옆 동네까지 가시는 분이라는 걸 설명하자 그 손님이 아, 그 할머니 라면서 떠올려내셨죠. 이 동네로 오신 지 올해로 3년인가 아니면 4년인가? 그 정도 되는 분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전까지는 어디서 뭐하며 살다가 오신 분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본인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사신다나? 그래서 이 부근에 사시는 할머님들도 그 할머니하고는 아무도 안 친한 걸로 압니다. 묵묵하게 폐지 주우러 멀리까지 나가시는데 혹한 추위에 한 번은 발이 얼어붙어서 옆 동네까지 가셨다가 이쪽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길바닥에서 쓰러지신 적이 있었을걸요? 동네 사람이 마침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니 글쎄 발가락이 이미 얼어 있었다네요. 발가락이 얼어요? 제가 보니까 걷는 게 편해 보이시지는 않던데 설마 그때 후유증일까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폐지를 주러 다니신 건지. 그러다가 건강에 축나서 폐지 주워서 버시는 몇 푼에 비하자면 엄청 손해이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손해이기는 하지만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의지하고 기댈 자식 하나 없고 수중에는 땡전 한 푼도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날이 추우나 더우나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거죠. 이 동네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눈만 뜨면 폐지 주우러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주 멀리까지 가서 폐지를 주우시는 거겠지만요. 그것도 다 경쟁입니다. 그 손님이 덧붙이시기를 그 할머니의 지난 인생에 대해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나 예상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시는 모습을 보면 뻔하다는 것이었지요.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저를 의식하신 것인지 멀리 폐지를 주우러 옆 동네를 다니실 뿐 식당 앞에 길을 다니며 이쪽 폐지를 찾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말에 딸이 집으로 왔길래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공유를 해봤어요. 밥을 먹던 와중에 듣고 나서 한참 가만히 있더니 딸은 자기 방으로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리고 있다고 식당이나 잘 운영하라고 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저는 미안해졌죠. 엄마가 또 못난 모습만 보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 저녁 딸이 저에게 의외의 말을 해왔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그 할머니 도와드려도 좋다고 생각해. 그냥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해. 정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너무 주제넘게 오지랖 부리는 건 아닐까? 엄마 코가 석자인데. 그렇지만 그 할머니를 더 챙겨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나한테는 친할머니가 사실상 옛날부터 없었던 존재였고 외할머니는 별로 안 친했는데 금방 떠나기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할머니라는 존재가 나한테는 없는 이름처럼 느껴지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챙겨드리고 싶다니까 왠지 찬성하고 싶어. 역시 제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청명하던지요. 그리고 마음도 따스했어요. 저보다 100배 나은 제 딸 수정이 덕분에 저는 결심을 마쳤고 이틀 뒤에 작정하고 오후에 한적한 때에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랬다가 그 할머니를 딱 발견하였지요. 망설이지 않고 가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사하러 매일 들르셨으면 좋겠다고요. 제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왠지 이전보다 더 앙상하게 보이는 그분의 손을 보자 저도 모르게 말이 아주 우렁차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에 불구하고 할머니는 고마움의 눈빛을 하시면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폐를 끼치는 것도 싫고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는 것도 싫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마친 후였기에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렇게 해요.
제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부끄럽지만 저는 친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르신이 제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친구는 사귀기 싫다고 깔보시는 건 아니죠? 친구하는데 나이가 왜 필요해요? 그런 걸 따지는 것만큼 살면서 부질없는 것도 몇 없구만. 옛말에 하물며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했지. 나이는 어찌 보면 몸뚱이가 그만큼 늙었노라고 말해주는 용도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겠어요. 그래야 오래 젊게 살죠. 그러면 저하고 친구하기로 어르신 결정하신 거죠? 맞죠? 그 할머니의 표정에서 이크 당했다 이런 기색이 읽혀서 저는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난감해하시던 할머니는 제가 계속 웃으니까 결국 표정을 풀으시고 당신도 저를 따라서 웃어 보이셨어요. 공식적으로 친구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 바람에 저는 그 할머니에게 매일 식사를 대접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친구 사이에 밥 한 끼 차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마셨거든요. 주기적으로 계속 오셔서 식사를 하시기로 한 뒤 초반에는 왠지 어색해하셨고 저도 그런 걸 느껴서 더욱 이런저런 대화를 청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금세 적응이 되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오실 때에 맞춰서 따로 자그마한 상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할머니는 그때에 맞춰서 폐지를 주우시는 일정을 마치신 후에 식당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주로 옆 동네를 도시면서 보고 들으신 할머니의 그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네 개가 고양이가 싸운 이야기 하나도 아주 실감나게 정말 흥미롭게 해주시는 분이셔서 저는 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겪을수록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을지 제가 안 궁금해질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 할머니는 당신의 현재는 얼마든지 알려주셨지만 과거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 동네를 올 때 과거는 다 저 먼 곳에 두고 왔다고만 해주셨네요. 제가 그런 걸 궁금해했다면 그분은 저에게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바로 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딸은 있는데 남편이 없었으니까요. 실패한 결혼이었고 실패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저에게 그 실패가 남긴 게 제 인생에서 유일한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은 제 딸 수정이라는 것이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뭣도 모를 때 반쯤은 충동으로 한 결혼이었어요. 살면서 저에게 네가 나한테 1순위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그 인간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다들 저를 말렸는데 그걸 듣지 않았고요. 저 진짜 한심하죠? 인생을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었나 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걸 드러내고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누가 우리 사장님을 욕하라. 아무도 못 그래요. 아무도. 참 묘한 분이셨습니다. 별거 아닌 듯이 말씀을 툭툭 던지시는데 가만히 곱씹어보면 인생을 허심탄회한 시선으로만 바라봐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이셨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리 말씀들을 해주실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죠. 저는 그 할머니에게 제 결혼생활 이야기도 다 털어놓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저는 임신을 했었고 그 인간은 바람을 피웠었죠.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하는 변명 따위에 저는 눈을 감았었고 그게 바로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바람은 정신병이라고요. 실수 같은 게 아니라 병이었어요. 제가 알아냈던 상간녀만 넷이었습니다. 그것들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카드 빚을 쌓았던 그 미친 인간 때문에 저와 제 딸은 악몽과도 같은 일상을 보내야 했어요. 그 인간이 제 명의의 카드를 긁어대는 바람에 저는 신용불량자로 오래 살았고요. 이혼도 쉽게 안 해준 그 인간은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빚만 얻은 채 딸 하나만 간신히 챙기고 이혼을 했지만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만 해도 감사했네요. 그런데 몇 번 저희 모녀를 이후에 찾아오는 바람에 이사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딸이 중학교 시절 그 인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주친 적도 있었죠. 저는 일을 나가 있었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으신 그 할머니는 저희 모녀를 동정하지도 않으셨고 저를 비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테이블 위에 제 손을 두어 번 어루만져 주셨죠.
그게 참 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던 것 같아요. 기묘하지만 분명했던 친구 사이는 몇 주, 몇 달을 지나 해가 바뀌도록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는 법이었어요. 제 딸은 고3 수험생이었고 진학이 확실시되는 대학교들은 대략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점점 더 안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가깝지는 않아도 같은 상권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커다란 한식 뷔페 식당이 들어왔거든요. 저렴한 돼지갈비집도 2달 간격으로 생겼고요. 제 식당은 상대도 안 됐습니다. 결국 저는 식당 자리의 계약 기간 2년을 채우는 대로 정리하기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의 대학 진학을 대비해서 아예 이사를 갈 요량이었죠. 단연 제가 아쉬운 건 그 할머니였어요. 제 유일한 친구요. 제가 운영이 힘들어서 식당을 접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나도 떠날 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 고향에서 보내기로 이미 마음을 정한 바였어요. 떠날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그것만이 문제였지.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떠난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건 하늘이 내가 고향 갈 때를 알려주는 것 같으네. 얼마나 섭섭하던지요. 저는 식당을 정리하고 떠날 기간이 5개월여 남아있었지만 그 할머니는 다음 날에 바로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떠나는 동네가 어디인지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그분을 설득해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갔어요. 자꾸 연락할 사람 없다고 휴대폰이 필요 없다고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려면 휴대폰은 꼭 있어야 한다고 도시에 가시든 시골에 가시든 필수라고 그랬죠. 노력 끝에 그분에게 휴대폰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다 제가 댔죠. 요금제는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것으로 해놓았고요. 앞으로 휴대폰비 내시기 어려워지면 꼭 연락 좀 주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홀린 듯이 적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죠. 아차, 내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그분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앞으로 돈을 드리는지 할 수 있는 거잖아? 착각해버렸네? 이런 바보 같은 착각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 할머니 역시 순간적으로 혼동을 하신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저장된 이름을 보고 기념비적인 그분에게 받는 참 문자라는 생각에 미소 지었던 저는 내용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친구라는 거 정말로 좋은 것이더만. 나같이 지독한 인간에게도 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년에나마 알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후회가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의 유일한 벗이여. 젊은 그대는 그렇게 살지 마시오. 앞으로 나의 벗과 그 딸에게 풍족한 앞날이 깃들기를 바라니. 나의 재산으로 내가 그러지 못한 것만큼 멋진 앞날을 살아줄기를. 몇 번이고 읽고 나서야 이것이 작별 인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답장을 쓰다가 지우고서는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다급하게 그 할머니의 댁으로 달려가는데 자그마한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세간살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이웃분께 여쭈어 보았더니 작은 이삿짐 트럭이 왔다 갔다고 하더군요. 남아있는 건 오직 그분의 리어카뿐이었습니다. 중고로 어디선가 구하셨다던 그 리어카만이 그 할머니가 이곳에 계셨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멍하게 있던 저를 현실로 끄집어낸 것은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게 대체 얼마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이거 지금 30억 맞아? 3천도 3억도 아니고 30억? 그 할머니 대체 뭐 하시던 분이야? 알고 보니 엄청난 자산가이셨다고? 그러신 분이 왜 본인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오셔서 폐지나 힘들게 죽으면서 사셨던 걸까? 게다가 재산을 다 남기고 떠나시다니 너무 안 믿어져. 엄마, 이게 현실 맞아? 수영아, 엄마도 지금 이게 꿈인가 싶다. 그분이 엄청난 자산가이셨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왠지 지난날의 모습에서 고고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참 기가 막히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네. 저에게 3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은행에서 그것을 송금한 사람은 바로 그 할머니셨습니다. 놀라움이 조금 가시고 나자 그 다음으로는 감동과 눈물이 차올랐지요. 딸하고 서로 얼싸안고 일단 엉엉 울었네요. 그리고 그분에게 절대 이 30억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소문을 시작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을 마친 저에게 웬 편지가 날아들었어요. 그건 막바지 정리에 들어갔던 제 가게로 온 것이었는데요. 그 할머니가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치사하게도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안을 열어본 저는 적혀있던 종이 한 장을 펼쳤다가 이내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그리신 게 분명한 그림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척 보아도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글씨도 잘 쓰시는 분이셨구나. 내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찾아갈 테니 그때까지 멋지게 살고 있어봐요. 친구라면 나의 말을 이해해 주겠죠? 이렇게 적으시면 다인가요? 대체 숨겨진 비밀이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참나. 언제가 되었든 내가 어디에 있든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찾아내실 수 있을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요, 제 딸 수정이하고 그럼 잘 살고 있어 볼게요. 꼭 다시 만나기예요. 제가 그분에게 매일 식사를 내어드리기로 결심했을 때는 그분이 어떤 거절을 하시든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역시 저에게 그런 재산을 넘겨주실 작정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모르는 법을 사전에 두지 않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딸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딸도 납득을 하더라고요. 얼마 뒤 모두가 저와 그 할머니가 친밀했다는 건 알지만 그 누구도 어떤 내막이 깃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동네를 저는 떠났습니다. 우선은 서울 근처에 친정오빠 집에서 가까운 곳에 단기 월세로 들어갔어요. 막판에 장사도 잘 되었고 권리금도 운이 좋아서 잘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친정오빠네 식구들에게 제가 엄청 베풀며 지냈죠. 그리고 제 딸 수정이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공부를 더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친정 집안에서 처음으로 명문대 간판을 단 인물이 되었죠. 저의 모녀는 이후 서울에 집을 구했어요. 제 딸은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해서 제가 오히려 제발 좀 클럽도 가보고 유흥을 즐겨보라는 말까지 해봤을 정도였답니다. 제 딸 자랑을 얹어보자면 장학금 받고 대학을 다녔어요. 내노라 하는 머리들만 모인 명문대에서 해낸 업적이에요. 기특하죠. 그리고 저는 결혼 이후로 위축되어서 조금은 멀리 지냈던 친정 식구들과 결혼 이전처럼 왁자지껄하게 가까이 교류하며 지냈고요.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부족함 없게 했습니다. 든든한 자금이 통장 안에 있으니 마음이 여유로워서 뭐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와 그 이후로 재회를 하였는지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런 것들은 묻어두려고 해요. 끝내 다 알 수 없는 인생처럼 말입니다. 확실한 건 지금의 제가 웃으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입가에도 환한 웃음이 걸리시길 바랄게요.